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망막유리체 분과에 재직 중이신 윤창기 교수님을 모셨어요. 제 대학교 동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학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면서 또 임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윤창기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망막 분야 진료를 맡고 있는 윤창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망막 질환에서 유전자 검사, 유전자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이런 이제 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보통 느끼시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희망을 가지는 또 유전자 치료 분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자 진단은 사실 저도 많이 접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학생 때도 많이 이제 유용하게 썼던 그런 툴들인데 치료를 한다는 건 학생 때 그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거는 저도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전 질환 이제 물론 이제 전체 유전 질환은 아니고요. 이제 안과에서 망막 분야의 유전 질환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보통 가지시는 오해입니다. 유전성 질환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전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병 가진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데요. 유전임은 가족 중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비슷한 병이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눈이 다 나빠요. 안경을 쓴다는, 대충 안경을 쓴다는 의미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안경을 낀다는 거 자체가 눈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고 시력 교정을 해도 안경을 껴도 눈이 나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병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유전자 검사가 이제 의료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비싸고요. 또 검사 결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빈혈이에요, 뭐 당뇨예요 이런 것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의사들도 복잡하게 느낄 만한 그런 검사 결과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나요를 또 궁금해하게 됩니다. 단일 유전자 질환, 그러니까 유전이 관여 안 되는 건 없죠. 우리 모든 병, 우리 생김새 자체도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유전인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의 농담인데 성적도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다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키나 생김새, 뭐 지능 같은 경우는 유전이 관여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다유전자 성향을 가진 그런 성격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일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식도죠.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X 표시된 게 염색체죠. 사람은 이거를 46개를 갖고 있고요. 23개의 쌍으로 된 거를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DNA 가닥,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 가닥으로 돼 있고, DNA는 이처럼 AT, GC라는 이런 헥산에 4가지 헥산으로 돼 있는 코드예요. 코드가 이제 3가지씩이 묶여서 이제 하나의 무슨 뭐 아미노산을 말하고 뭐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암호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다양하지만 일단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건 DNA, 그 헥산인 거고 DNA가 중간에 RNA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면서 부조체이기도 하고 또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눈의 구조입니다. 눈. 안구인 건 알겠죠? 눈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망막이라고 필름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필름 역할을 해서 빛을 받으면은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 신경적 신호로 바꾸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 망막을 이제 또 확대한 건데, 망막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바깥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세포가 이제 여기 전달이 되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을 거쳐서 이제 뇌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시세포를 이제 나타내는 모식도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만 이런 유전자가 활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제 같이 만들기 때문에 눈에만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질환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눈에만, 망막에만 나타나서 시력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그 유전성 망막 질환을 이루는 유전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수십 가지, 뭐 사실 수백 가지고요. 200여 가지 정도 되고, 그러면 200가지의 다른 병이 존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몇 가지 유전자들은 이런 병을 만들고, 이런 유전자들은 이런 병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망막 색소 변성이고, 이게 같은 유전자라도 다른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이고, 한 가지 유전자 이상이 한 가지 병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는 거가 있겠죠. 잘 못 봐요. 이거는 너무 이제 모든 사람분들 잘 아시니까 이제 또 다르게 설명드려야 될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는 야맹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맹증은 이제 어두울 때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어두운 데서 이제 특히 안 보이고, 보통의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서 이제 암순응이라는 거라서 어두운 데에 특별히 민감한 그런 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어두운 데서 좀 보이게 되는,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보이게 되는, 잘 보이진 않지만 좀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그 세포가 좀 특히 약하고 그거와 관계된 그런 그 유전자의 이상으로 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분들은 야맹증, 밤눈이 어두워요가 이제 첫 증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밤눈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좀 좋은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분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둡게 한 10표를 우리가 숫자로 돼 있는 뭐 1, 2, 3, 4, 5를 읽게 한다거나 그런 시력을 재기는 어렵고요. 시력이 나쁜 경우에, 시력이 나쁘면서 밤눈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미로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검사를 수행해서 이 환자분들의 시기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증상은 이제 시야 이상이 되겠죠. 시야는 이제 모니터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모니터 화면에서 일부분이 안 보이는 게 이제 시야 장애가 있는 거고, 이게 시야 검사한 표인데,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30도 내지 40도 이상으로 보이지만, 이분은 이제 환자분이시고 주변부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도 이내밖에 안 보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 보여야 될 게 여기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야 이상이 꽤 있는 분들은 시력표는 잘 읽으세요. 1.0의 시력, 정상 시력을 보이더라도 조그만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바로 옆에서 누가 다가와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시야가 위축된 경우들이 그 정도가 되겠고, 요게 이제 정상 시야가 되겠습니다.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까만 거는 가장 밝은 불로 봤을 때 보인다는 얘기고, 이제 빨간 불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좀 어두운, 그러니까 좀 밝지 않은 불에서도 민감하게 잘 보는 이제 정상분인 경우고요. 요런 이제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축소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력과 관계된 증상들이 이제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의 주된 증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유전자가 이제 대체로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점차로 느껴서 많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의 증상을 느껴서 20, 30대에 심해지고 30대 정도, 40대 정도에 많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그런 게 조금 일반적이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의사 생활, 군의관 생활을 할 때 보면 이제 딱 그 시점에 이제 요 병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20대 정도에. 그래서 군대 들어올 때 시력이 좋으니까 이제 군대를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질병이 천천히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망막 색소 변성을 말씀드리면은 한 인구 전체에서 3,000명 내지 4,000명 가운데 1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뭐 4천만 인구라고 하면은 뭐 10,000명에서 2만 명가량의 망막 색소 변성 환자가 있는데 되게 이게 제일 많은 거지만 그래도 희귀 질환에 속하죠. 뭐 10,000명에 한 명, 3, 4천 명에 한 명이란 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망막 아까 말한 그 필름을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균일하게 주황색, 한국인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하고 색깔이 좀 물 빠진 색깔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단층 촬영인데 이렇게 이제 시세포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눈에서 전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을 보면은 빛을 봐서 눈이 인지를 하면은 시세포에서 그런 전기적인 신호를 내게 되고 그 전기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좀 객관적인 검사에 해당되죠. 그게 이제 워낙은 이제 이렇게 이런 파형을 보여야 되는데 띠 하고 이제 평행을 이루죠.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이제 시기능이 저하된 시세포들이 많이 손상된 경우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망막 색소 변성이고 또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상 망막이에요. 정상인 경우 이렇게 균일한 주황색을 띠는데 이 환자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제 색깔이 변성이 나타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거고 이제 뭐 이제 논문에 나왔던 그런 한 가족인데 여기 나이입니다. 13살인 경우는 비교적 정상이에요. 18살, 18살도 정상인데 20살보다 조금 이제 모습이 보이고 여기 이제 47세이신 좀 집안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많이 좀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가계도고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있고 그 윗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뭐 이 가계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발견된 유전성 망막 질환의 원인 유전자고요. 로놉신이라고 하는 유전 이상이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황반 이상증이 되겠죠. 요거의 대표적인 거는 스타가르트병, 베스트병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이 붙은 건데요. 요즘은 이제 질병 이름에 사람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병 이름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병을 발견했다 그러면 윤창기병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옛날에 많았죠. 황반 이상증을 부르는 이름들도 약간 그런 식인데요. 황반이란 거는 눈 망막에서 가운데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황반 가운데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예민해요. 여기가 이제 여기만 잘 있으면은 시력이 이제 1.0의 시력을 보게 되는 거고요. 시야가 좁아지더라도 시력이 좋은데 황반에 이상이 있다는 황반 이상증의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집중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망막 색소 현상은 조금 드물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이제 그 유전성 망막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통 유전성 질환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안에 이런 질환 가진 사람 없는데요. 그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전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잖아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는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우리는 쌍으로 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이게 쌍으로 있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상이 있더라도 나한테는 그걸 받을 확률이 부모님이 이제 두 개 모두 갖고 있을 경우에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반을 받아봤자 나한테는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도 병이 없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도 병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나한테서 이제 쌍으로 만나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서만 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열성 형질의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열성 형질로 유전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성 망막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유전성 망막 질환에서는 한 6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는 없고 나한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경우에는 이거는 우성 유전에 해당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성 유전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있죠. 우성 유전은 유전자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대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형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계도인데요.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은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가계도 조사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요즘은 이런 대가족이 많지 않죠. 사실 사촌 이상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성형질의 경우는 이렇게 막 선대, 부모님 때, 조부모 때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이런 우성 유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열성 형질의, 열성 형태로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형제가 많은 경우지만 요즘은 이제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당연히 나밖에 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질환인데 왜 부모님한테는 없을까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성 망막질환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유전 이상을 가진 분들은 더 드물어요. 이 한 가지 유전 이상의 경우는 이제 여러 유전자 이상으로 이 병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그런 한 가지의 병을 일으키는 유전 변이, 돌연 변이의 경우는 정말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의 확률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몇십만 분의 1을 가진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그거 말고도 침투도란 게 있어요. 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자 쌍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불완전한 침투도라 그러는데요. 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 이상을 쌍으로 갖고 있어도 이렇게 일부만 나타나는 거고요. 또 나타나더라도 병의 경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성형질을 나타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있는 집안의 경우도 삼촌은 심한데 나는 안 심하고 형제들 중에도 나만 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 경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침투도가 낮은 선대가 있을 경우나 표현형이 약한 표현 형질을 가는 선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유전성 망막질환의 특성상 40대, 50대여도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하면 알지만 그거 아닐 때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나만 있다. 왜 유전 질환이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을 일으킨 원인이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딱 원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유전성 망막 질환, 유전자가 원인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죠. 유전자 검사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단백질의 설계도는 몇만 개, 3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중에는 이런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그런 설계도가 아닌 다른 부분의 설계도인, 그리고 심지어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또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구조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기는 되게 어렵고, 요즘 많이 시행하는 거는 이제 엑손 검사라고, 전장 엑손 검사라고,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 그게 전체 유전자 데이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몇만 개란 말이죠. 몇만 개고, 유전성 망막질환만 해도 200개, 300개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자 검사가 이제 다양하지만 한 100만 원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검사를 하는데, 명백히 유전성 망막 질환인데도 원인 유전자를 찾는 경우는 50 내지 70%예요. 그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이게 이제 시퀀싱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그 암호를 읽어내는 그런 게 이제 좀 원활히 안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이렇게 잘 읽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디스크를 읽었는데 배드 섹터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디스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읽어지지 않는 부위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 병의 원인이다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는 이런 식이잖아요. 동물에서 이제 이게 원인이다 하는 거는 이런 돌연 변이가 있으면은 병이 생기고, 이 돌연 변이를 교정하거나 이게 없는 애들은 병이 안 생기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 유전자만 다른데 이 유전자 돌연 변이만 있는데 병이 있으면은 이게 이 병의 원인이다 하는 걸 아는데, 그건 동물에서나 하죠. 동물에서 실험적인 결과를 얻는 데서나 하는데, 사람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지식 기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연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병이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이 돌연 변이가 없고, 그런 증거.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유전자가 이제 암호라 그랬는데요.
유전자 암호 중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단백질 만드는 걸 중단한다. end라는 표시가 예를 들어 아미노산 500개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면은 500개 끝에 나와야 되는데 100번째 서열에서 갑자기 중단을 해버려요. 5분짜리 음악을 틀다가 1분에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1분짜리 음악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아예 단백질 안 만들어집니다. 아니면은 이제 5분이 아니라 1분짜리 조그만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스탑 코돈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간에 멈춰 하는 명령어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알파폴드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 유전자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예측하는 건데 알파폴드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유전자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되면 이제 기능이 나쁠 거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꽤 있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유전 이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거나 기능을 잘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돌연변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꾸 보고가 많다 보면은 이제 원인 유전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변이가 많이 있어요. 변이 뭐 옆에 있는 이제 윤삼명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근데 이게 병은 아니잖아요. 이런 그냥 다른 게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뭘 다른지 찾아내는데 그냥 다른 거는 병이 아니죠. 다르면서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해야 병인 거고 그런 걸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변이는 병을 일으키지 않은 그냥 다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증례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망막 색소 변성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리포트를 해요. 뭐 이제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패소제닉 버라이언트는 이제 이건 정말로 너무 확고한 그런 돌연변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따졌을 때 이거는 정말 확실한 돌연변이다 하는 거는 요건데 이 환자분한테선 그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병 돌연변이다 하는 게 2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쌍으로 있는 거고 사실 뭐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정말로 양쪽 쌍이 따로 존재하는지 같은 거 찾아봐야 되지만 EYS 유전자에 이런 돌연변이가 2개로 나온 거고 EYS는 열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요 EYS에 요렇게 생긴 그 돌연변이가 이제 원인이다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 이제 변인데 이게 병을 일으키는 건지 안 일으키는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되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이 2개도 없거나 뭐 이거 하나 있고 여기 있거나 이러면 이제 되게 이제 좀 설명하기가 난감하죠. 이제 사실 이게 환자분께 설명시키는 데만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선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뭘 얻을 수 있나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돌연변이가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질병을 일으키는지 안다고 하면은 아직 건강한 자녀에서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 전체 검사하는 데는 뭐 예를 들어 100몇십만 원이 들지만 그 돌연변이 하나만 검사하는 거는 좀 더 쌉니다. 이제 좀 더 싸게 자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건가 원인인지 알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좀 더 다른 희망들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거는 진단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제 이 질환의 모습을 가지고 진단을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도 상당히 진단에 이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ABCA4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정상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황반 이상 중에 하나인 스타가르트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망막색소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질병들이 이제 비슷한 겹치는 영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전자를 딱 밝혀내면은 뭐 좀 더 어느 계열이다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어느 게 원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의 진단에 다가가는 질병의 진단에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또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전자 치료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유전자가 병을 일으킨다는 원인을 알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유전자 설계도가 이상이 있어서 건물이 잘 못 만들어지고 몸의 설계도인 유전자 이상이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면은 설계도를 변경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겠죠. 유전자라는 게 밝혀지면서부터.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 자체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거를 조작을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유전자가 다 있거든요.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상 설계도로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몸의 전체 유전자 설계도가 밝혀진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생긴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야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크게 순수한 유전자 치료제는 이런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도 많지만 순수한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때 아까 이제 뭐 스탑 코던 일찍 정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세포들에.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 그런 구조체들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병 말고도 단백질이 조금 이상이 생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질환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상한 단백질이 없고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 정상 단백질로 바꾸도록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훨씬 복잡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유전자가 이제 뭐 멈춰진다든지 큰 구조적인 변이가 아니라 점도련 변이인 경우, 그러니까 ATGC 이런 거가 하나만 이상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교정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허가가 돼서 쓰이는 그런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때 정상 유전자를 넣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유전자 주입 치료, 진 오그멘테이션 테라피가 이제 현재로서는 유일한 거고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 2017년도에 안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유전자 주입 치료 중에 이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약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RP65 유전자고요. RP65 유전자 한 쌍에 다 이상이 있을 때 정상 RP65 유전자를 넣어서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 성분명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제 근데 상품명은 럭스터나란 유전자 치료제고, 요게 2017년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도 올해부터 이제 사용이, 의료보험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RP65 유전자로 발생하는 망막색소 변성이나 이건 되게 드물어요. 이게 이제 1% 이내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겠죠. 이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유전자 질환들 중에는 모습이 특이해서 이렇게 생긴 병임은 딱 이 유전자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는 질환들이 있는 반면에 이 유전성 망막 질환 계열은 워낙 이제 병이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질병만 보고는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유전자를 어떻게 넣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신기하게 바이러스를 써요. 이상하죠. 바이러스는 병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바이러스를 쓰냐. 근데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은 되게 특이하게도 세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자기 단백질을 만들고 복제를 하는 그런 기구들을 숙주가 되는 그런 생물의 기구를 써요. 숙주가 되는 세포의 기구들을 쓰고, 세포보다 정말 작은 거고, 거의 이제 그 바이러스, 코비드도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 유전자 물질과 몇 가지 단백질만 갖고 있는 정말 최소한의 기구만 갖고 있는 게 바이러스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숙주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 복제를 하고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유전자를 숙주 세포에 넣는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숙주 세포에 넣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바이러스의 중심 기능입니다. 이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유전자 치료죠. 유전자 주입 치료제를 할 때
바이러스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제 만들려는 정상 RP65의 유전자를 넣어서 눈에 있는 망막 세포에 들어가서 RP65가 만드는 그런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망막 밑에 이렇게 바이러스 그 정상 RP65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수술한 화면인 거고요. 망막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물집 같은 게 이 그 약물을 주입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액체를 주사액을 여기 조그만 구멍을 뚫고 망막 밑에 주사를 하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 볼록 튀어나오면 망가진 거 아니냐 할 텐데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막, 시세포가 이 망막 밑에 쪽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망막, 시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정상 RP65의 유전자를 넣도록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유전자 치료, 유전자 주입 치료의 원리고 그래서 이제 유전성 망막질환에서 최초로 허가된 게 요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성과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치료받은 분, 치료 안 받은 분, 치료받은 분이 뭐 좋더라. 어두운 데서 시력이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망막의 민감도가 특수한 기구로 측정한 망막의 민감도가 좋아지더라. 요런 이제 결과를 발표해서 허가가 되었고요. 교수님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 주사를 망막 밑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망막에 구멍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망막의 열공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망막 박리로 이어진다든지 또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망막의 구멍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좀 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에다 주사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제 뭐 윤상현 원장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런 전문가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주사기가 이제 되게 얇은 바늘이에요. 이거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다 망막에다 구멍을 내면은 그 구멍을 주변에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메꿔주지 않으면 이제 망막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건 너무 얇은 바늘이기 때문에 메꿀 필요도 없어요. 메꿀 필요도 없고 저절로 막히는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망막박리가 생길 걱정을 이게 뭐 인위적인 망막박리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병적인 망막박리가 생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굳이 아래쪽에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사를 위에 쪽이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력의 중요한 부분은 황반이거든요. 황반 주변부에 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주사는 딱 한 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뭐 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0 마이크로리터를 주사하게 돼 있고요. 한 군데에 300 마이크로를 다 넣어도 되지만 이게 뭐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아서 몇 군데 이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총량이 300 요거 같은 경우 3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분주라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네, 그렇게 할 나눠서 수도 할 있습니다. 수도 네. 있고 황반을 거의 포함하는 느낌으로 네,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건가요? 황반의 중심부를 너무 손상시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 약간 황반에서 주변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약물이 전달되도록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몇 게이지 니드인가요? 뭐 41게이지 니드를 네네. 이제 주로 씁니다. 매우 얇은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임상적으로는 안과에서 30게이지 니들이 네, 맞아요. 네. 제일 얇은 건데 정말로 얇은 거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유전자를 바이러스로 주입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그렇죠.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되게 흔한 바이러스인데 그거 중에 병을 안 일으키는 거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 거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유전자 치료란 거를 되게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넣고자 하는 치료가 꽤 예전에 시도가 됐었는데요. 그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요즘 이제 쓰는 그 AA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얌전하고 그런 문제들은 거의 안 일으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죠. 그럼 저 바이러스가 그 망막 주입한 그 세포에 들어가서 네. 정상적인 RP65 단백질을 생산을 한다. 네, 그렇죠. 개념인 거죠? 세포가 생산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 이제 네. 전달만 하는 거고요. 전달만 네, 하고 그렇게 그러면 되죠. 망막 세포가
망막세포가 네. 이제 워낙 단백질이 없어서 기능을 잘 못하던 게 좀 네.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능을 못하다 보면 이 세포가 죽거든요. 세포 사멸이 이제 또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이 2017년에 허가를 받고 뭐 5년째까지 한 결과들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5년까지는 한 번 주사한 걸로 꽤나 유지가 되더라 하는 거가 이제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한 부위에만 세포가 맞습니다. 네, 바뀌는 되게 건가요? 맞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해서 눈 안에 퍼져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눈 전체 되겠지만 주사한 위치에서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집이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부분에는 이제 요게 전달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막 색소상피 변성이 주변부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중심부까지 영향을 주는데 주변부가 이미 손상된 건 건드리지 않고 네, 주변부는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중요한 중심부를 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부 주변에다가 주입을 한다. 네. 이런 컨셉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망막색소 변성은 말씀하셨다시피 주변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뭐 2, 3계에서는 이런 분들은 주변부는 이미 이제 너무 손상이 돼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운데 이제 비교적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는 비교적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고 네. 손상이 돼서 이제 이미 세포가 기능을 안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가 어렵죠. 완전히 죽은 것까지는 살릴 수가 네. 없다. 네. 그 가나다님이 RP 망막 색소 변성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 병 유전이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망막 질문 색소 주셨어요. 변성이 방금 말한 이제 이 질환인 거고요. RP65에 의한 망막 색소 변성이나 레버시 흑암시증, 레버시 흑암시증도 사실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거의 유일한 치료제고,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삼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허가가 나는 건데요. 삼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이 되는 질환이 맞죠. 네. 유전이 되는 질환이 맞다. 부모님이 망막 색소 변성증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열성 유전인가요? RP65는 열성입니다. 열성인 게 그래도 좀 다행인 네, 부모님이 거죠? 있다 그래도 네. 뭐 자녀가 갖기는 상당히 어렵죠. 부모님한테 있어도 없을 가능성이 사실 더 높다. 네, 더 높게 네. 높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둘 다 만약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시면 그런 확률이 좀 더 좀 더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게 근친혼을 금지하게 네, 된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유전병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근친혼을 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왕가끼리 결혼을 시키고 이걸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안들끼리 많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주걱턱도 생기고 또 이상하게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고 유전 질환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전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이제 예민한 얘기, 맞는 얘기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근친혼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일부 이제 약간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근친혼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일부 이제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의 원인 유전자는 그런 가계도에서, 그런 가족에서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근친 간 결혼에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유전 질환들이 이제 생길 위험이 많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은 안 생기겠지만 유독 또 아까 그 엄마 아빠가 다 그 유전자를 네. 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같은 가계도 내에 있으면 그런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네. 사실 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RP65? 네, 그 RP65. 그러면 전체 그 망막 색소 상피증에 대해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죠. 1%? 1% 이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99%는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이 있는 환자 중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환자에게서 이 유전자 이상이 나오면 네. 이 질환,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진행을 하면은 네. 그거 말고 이제 유전자 교정이 있죠. 점돌연변. 요거는 이제 고장난 거를 고치는 거예요. 이제 아예 기능을 안 하면은 이제 뭐 기계로 따지면은 뭐 기능을 안 하는 엔진이 없다 그러면 엔진을 넣어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건데
엔진이 털털거리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부분을 고치는 치료죠. 뭐 크리스퍼 캐스9 이런 테크닉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박테리아, 세균의 일종의 면역계예요.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제 나쁜 그런 박테리아를 괴롭히는 이제 미생물인데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를 이제 손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보호 장비를 유전자 교정하는 데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 기반으로 해서 이런 유전자 교정을 하는, 아예 고쳐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최근에 각광을 받지만 아직 이제 실험실 수준, 동물 실험 이상으로 올라오진 못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이제 100% 정교한 건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우려도 있죠. 이제 얘가 또 이상하게 교정을 하면 어떡하냐. ATGC를 ATCG로 해야 되는데 ATCC로 또 고정하거나 엉뚱한 자리에서 교정을 하면 오히려 안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오프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수율이 또 높지는 않죠. 아까 말한 AAV 바이러스도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뭐 0. 몇 퍼센트 이상에서는 교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 수치가 못 따라오면 사실 질병 치료 효과가 없는 거고 아직은 이제 갈 길이 조금 있는 치료지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전망이 좀 밝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유전자가 안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런 계열의 유전 이상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넓은 의미의 유전자 치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어떤 유전 이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말한 유전자 치료인데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치료지만 그 유전자 특이적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P65 치료제가 나왔지만 RP65 유전 이상이 있어야지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망막색소 변성에 대해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기반 치료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광유전학 치료가 돼요. 이거는 이제 세포 정상이에요. 시세포인데 병이 있으면 시세포가 없어요. 이제 나머지 세포들만 남아 있는데 광유전학 치료는 이제 빛을 받아서 빛을 느끼게 되는 그런 유전자를 딴 세포에 넣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에. 그래서 이걸 마치 시세포처럼 하게 한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하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광유전학 치료인데 이런 개념도 이제 각광을 받고 연구는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쥐 아그노스틱한 유전자의 특이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많은 환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RP65 럭서나 치료만 해도 유전자 세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데 시세포가 많이 손상되어도 이런 거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요건 실험 결과들인데 이제 빨간색이 이제 이 유전자가 들어간 세포고 뭐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에서 유전자를 응용하는 거. 줄기세포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줄기세포 치료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줄기세포는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세포인데 근데 그게 딴 사람 세포를 쓰면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면역 반응 같은 게 있는데 내 몸의 줄기세포를 나한테 다시 쓰면은 세포를 생성해서 우리 몸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전 이상이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내 몸의 세포를 가지고 또 만들면 또 이상이 있는 세포밖에 안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은 유전 이상이 있는 나의 줄기세포를 유전자 교정을 해서 그걸로 뭘 만들어서 넣어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갈 길이 먼 그런 치료들이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전형적인 약물 치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유전자 기반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이런 유전 이상이 가진 분들에서는 이런 화학 물질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도 유전자 검사가 많이 되고 유전자 연구가 많이 되면은 이제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맞춤 치료 이런 식으로 이런 유전 이상에서는 이런 화학 약물을 쓰면은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은 이제 또 그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해주신 이런 건 실제로 상용화된 치료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동물 실험 단계인 네네. 거고요. 여기 이제 쥐 네. 얼굴이 나오죠. 네. 네, 동물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대부분은 예전에는 그 지네틱 카운슬링이라고 해서 과궤도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계획할 때 어떤 확률로 유전이 되는지 뭐 또 병의 예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하는 데 활용을 했었는데 뭐 사실 또
크게 도움이 되냐? 또 그런 또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실제 치료제가 등장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유전 질환은 어쩔 수 없고 뭐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고칠 수도 있는 병이다라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이라는 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개발된 유전 치료가 안과에서 외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나요? 많진 않고요. 이게 사실은 전체 아주 순수한 의미의 유전자 치료제는 두 번째인데 좀 더 먼저 생긴 게 이제 그 신경 척수 질환이라고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돼요.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병인데 유전 질환이고 되게 드문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좀 성공적인 치료제가 개발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유전 질환은 이제 못 고치는 병이다. 뭐 그런 받아들여야 되는 병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속속들이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과에서 비교적 아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유전자 치료가 도입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험 급여가 올해부터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됐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아까 그 RP65를 치료하는 그 치료제 그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이제 보험 가격이 이제 약값이 3억에서 4억 사이거든요. 약 주사제 하나가요? 네, 맞습니다. 양쪽 눈 하면 그거 2배가 되는 네. 건데요. 네. 가능하지가 않죠. 이제 보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복잡한 얘기를 하면 본인 부담 상환금 내에서 이제 뭐 해결이 되는 걸로 보험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됐는데 이제 유전자 치료제들이 매우 비쌉니다. 아까 말한 그 신경 척수 질환의 유전자 치료제는 훨씬 비싸요. 그건 10억이 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점점 이제 적응증이 늘어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이제 우리 그런 한정대 재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고 우리 말고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거에 단가를 얼마나 낮추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하느냐. 물론 이제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는 싸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 말고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 유전자 치료를 사실 어떤 약이든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유전 질환이 드문 병이고 네. 또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니까 약가가 비쌀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자꾸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하면서 약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도 그런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아까 그 RP 질환, 그 망막색소상피 변성이 3,000명 중에 1명이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드문 병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주로 보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도 거의 1,000명에 1명이니까 근데 굉장히 흔하거든요. 3,000명에 1명 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 몇 개 중에 1명 정도는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병이고 안과 의사들은 굉장히 또 흔하게 또 보는 그런 병이라서 아직까지 모든 RP 치료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시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다른 뭐 내용이긴 한데 황반변성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오영도 님이 65세 언니가 건강검진에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아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요? 영양제는 어떤 걸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황반변성은 많이 이제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흔하고 이제 뭐 60대, 70대 이후에는 10%, 20%, 30%로 이제 그 연세가 들수록 확 늘어나는 질환인데요. 뭐 알려진 거는 이제 그 뭐 녹황색 야채 같은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그 이제 망막 그 황반 변성에 특화된 그런 눈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성분은 비슷하고요.
이제 이거를 연구했던 그 아레지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레지 연구라는 게 있고 5년에 걸쳐서 이거를 섭취한 분들과 안 한 분들의 이제 진행 정도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레지 연구라는 게 원이랑 투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성분들을 넣고 뭐 거기다 몇 가지 첨가하고 안 첨가하고 그러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눈 영양제들은 그런 성분들을 이제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뭐 딱히 어떤 게 뭐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몸에 다른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은 황반 변성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눈 영양제를 섭취하면은 이제 진행을 25% 정도 늦추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황반 질환, 황반자가 들어간다고 다 황반 변성이 아니에요. 그건 좀 환자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 황반 모모 질환인데 황반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자동 완성으로 황반 변성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노안, 황반 변성이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은 노안입니다. 그러면 나 황반 변성이니까 눈 영양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항산화제가 고농도로 들어간 그런 눈 전문 영양제들은 황반 변성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 거고 다른 안과 질환, 뭐 망막 박리, 다른 뭐 황반에 뭐 증식막이 생기는 병, 뭐 당뇨 망막병증 이런 데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다 듣고 뭐 눈 영양제 얘기를 했을 때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가나나님이 공막돌융술 망막박리가 있으셨나 봐요. 네. 자녀들에게 망막박리도 유전이 되나 물어보셨네요.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다시피 유전이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망막박리는 일반적으로 유전이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유전 성향이 0.1%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유리체 병증이 유전되는 유전성 유리체 병증이 있거든요. 특이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심각한 형태의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되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의 망막박리는 유전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유전자를 변형을 하는 방법으로 아까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그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도를 높인 그런 치료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또 치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그 최신 지견이죠. 아주 널리 사용된 그런 치료는 아니지만 또 오늘 윤창규 교수님 모셔서 재미있는 내용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소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사실 길어지면은 되게 지겹고 그러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영역이고 드문 질환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차 우리가 질환들이 극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에 있으신 분이거나 가족 중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창희 교수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